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관련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며 레바논 전역에서 폭격을 이어가 민간인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덫을 놨다고 비판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나아가 이란까지 전면전에 휩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사상자가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융단 폭격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엔 수도 베이루트까지 표적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한 지 사흘 만에 역시 고위급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the people of Lebanon. Israel's war is not with you. It's with Hezbollah.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It placed rockets in your living rooms and missiles in your garage. 이처럼 헤즈볼라를 겨냥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습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며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레바논 국민에겐 대피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인 수만 명이 폭격을 피해 집과 고향을 버리고 이란 행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هلا الله اعلم اذا فينا نرجع ما فينا الله هلا ما حد عارف وين يروح.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분쟁에 끌어들이려 덫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지상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고 이란도 전면전에 합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자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막을 연 뉴욕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아랍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will discuss our efforts to end the war in Gaza and a number of regional issues. I've been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Israel and Lebanon. My team is in constant contact with their counterparts. 유엔 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사무국은 더 이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All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conflict is step back from the brink. Stop the escalation. We have mechanisms through which to address these issues. 총회 참가국들도 중동 지역 전면전은 파국을 부를 거라며 위기가 정점을 찍은 지금이야말로 외교로 문제를 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Però le crisi nascondono sempre anche un'opportunità. Del resto la parola crisi deriva dal greco krisis, che significa scelta, decisione.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병력 규모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파병은 이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면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이스라엘이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아 미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전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승패가 걸린 미국의 지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한 포탄 공장.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mm 포탄을 생산한 곳입니다.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려온 공장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ou said that 400 people work here, but I wanted very much to come here and to thank you. 400 people saved millions of Ukrainians.
because of the result of your work. I'm very thankful.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2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이른바 승전 계획을 설명하고 내년 1월 퇴임 전에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신속 가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걸 허용해달라고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나는 등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Саме цієї осені вирішується, що буде далі у цій війні. Разом з партнерами можемо посилити наші позиції, як потрібно для нашої перемоги.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для дійсно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у.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서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쿠르스크 국경을 추가로 돌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돌파 시도를 모두 물리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침공 한 달여 만에 100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일부 점령지는 다시 빼앗겼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로 주춤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선벨트에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흑인 나치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남부 경합주 3곳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의 반격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의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경합주를 제외하고 각 후보가 확보한 현재 선거인단은 해리스 226명, 트럼프 219명입니다. 사실상 경합주 7곳에서의 판세에 따라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남부에 일주량이 많은 선벨트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에 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애리조나주에서는 5%포인트, 조지아주는 4%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포인트 앞섰던 애리조나주에서의 지지율이 이달 들어 역전됐고 동률이었던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지사 선거에 나선 공화당 마크 로빈슨 부지사의 흑인 나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반전을 일으키며 해리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I'm announcing a new plan to end all sanctuary cities in North Carolina and all across our country. And we will hunt down, capture every single gang member, drug dealer, rapist, murderer, and migrant criminal that is being illegally harbored.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전국뿐 아니라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비상입니다. 때문에 경합주 가운데 특히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에서 승기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healthcare crisis, and Donald Trump is the architect of this crisis. He brags about overturning Roe v. Wade. In his own words, quote, I did it and I'm proud to have done it, he says. 선벨트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앞서기 시작하면서 TV 토론 효과가 꺾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뒤집히면서 결과는 선거 당일까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차 TV 토론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경합주와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은 선거 막판까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단계적인 판매 금지에 나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차량 연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2027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기능이 있으며 이번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 차량의 미국 진출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 16명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혀 오늘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실상 독대 제안 거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어렵더라도 조속할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대 기대감이 떨어진 건 물론 이른바 윤한 갈등이 확산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빈손 만찬은 안 된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만찬 회동 하루 전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절당한 한동훈 대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찬 불참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말을 아꼈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부진한 당정 지지율에 돌파구를 모색하던 행보엔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유연한 태도를 요청할 거로 예상됐지만 자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또 애초 독대 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간 데에 반발하는 친윤계의 불편한 시선도 또 하나 부담이 됐습니다.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면담한 민주당은 여당 상황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모처럼의 당정 만찬이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마리 마련도 없이 빈손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디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마십시오.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정 갈등 해소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도 읽히는데 정부의 국정 방향이 일방통행 일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까지 꺼내든 터라 만찬 결과를 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의 독대 거절이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까지 비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표류하는 의정 갈등 해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 한 대표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우리나라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인사들이 오늘 대거 여의도로 소환됩니다. 감독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보자는 국회 부름에 따른 건데요. 홍명보 입장에선 여러 의혹을 떨쳐내고 동력을 얻어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이 소집되고 월드컵 예선까지 치렀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은 차갑습니다. 싸늘한 팬심은 급기야 선수들 멘탈까지 흔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죠. 여론 흐름에 따라 조금씩 거들던 정치권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축구계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하나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 출석하는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안팎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사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이 정치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 선임 절차를 이끌다가 돌연 사퇴했던 정혜성 전 위원장 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부 제보를 받았다는 선전포고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기댄 국회가 고성과 막말로 보여주기식에 머문다면 이른바 선동열 국감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인 문체부의 감사와 맞물려 축구협회와 홍명보호는 코너에 몰렸지만 반대로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안세영 폭로에서 협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으로 흘러간 배드민턴협회 논란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에 방호 울타리의 필요성이 커졌죠. 8톤 트럭이 돌진해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이 스쿨존에는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쿨존의 40%는 무방비라고 하는데 내용 살펴보시죠. 먼저 부산 남구의 우암초등학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성인 허리 높이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65km로 돌진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용 울타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가 스쿨존마다 있으면 좋겠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국 스쿨존 10곳 가운데 4곳에는 방호 울타리가 없습니다. 매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만 500명 이상인데요. 설치율은 낮죠. 보행자용 가드레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38.6%인 겁니다. 주변에 산단이나 공장이 있는 학교라면 특히 더 위험하겠죠. 하지만 어디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빨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고강도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그 인기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약물 오남용인데요. 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가 수북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한 헬스장의 화장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모르는 척할 테니까 주사기는 휴지에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요. 변기를 뚫는데 50만 원이 나왔다는데 고충이 컸을 듯합니다. 네, 오른쪽은 병원 아니고요. 버려진 주사기들로 꽉 찬 헬스장 화장실 내부입니다. 네, 과거에는 보디빌딩 업계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불법 약물,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근육을 불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하지만 간 손상과 성호르몬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는 위험한 물질인데요. 문제는 이런 약물들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겨우 9살 된 야구 선수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불법 약물, 의사처방 없이는 살 수도 또 팔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처벌은 올해 단 3건이었고요. 구매자를 처벌한 사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건 아닌지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흡연 청소년의 30%는 전자담배로 흡연을 배운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근 청소년 흡연 문제 주범이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과일향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죠. 관련형은 기존 담배 모양 스틱 형태지만 액상형은 모양도 다양합니다. USB나 열쇠 모양도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아채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고 일반 담배로 넘어가는 관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년 사이에 청소년 흡연율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1.2%포인트가 늘었죠.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세도 없고요. 유해문구 표기 대상도 아닙니다. 자칫하면 안전한 담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신문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퍼스널 컨설팅 받아보신 분 있나요? MBTI와 체형, 피부톤까지 진단해준다고 하는데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이런 셀프 분석 서비스를 받는 M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컨설팅 업체들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옷차림과 직업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가격은 종류별로 10만 원 이하에서 비싸게는 50만 원 이상인데요. 부담이 되는 가격이지만 요즘 취준생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20대의 47%, 30대의 36%가 퍼스널 컨설팅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봄 웜톤이나 겨울 쿨톤 등 퍼스널 컬러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얼굴형을 진단해서 각자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MBTI에 맞는 직업군도 추천해줍니다.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되면서 퍼스널 컨설팅 서비스 이용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진단 결과는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한도 5천만 원이죠. 24년째 그대로인데 그동안 보호되지 않은 예금 규모가 대폭 늘어서 전체 예금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넘겨서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 3월 기준으로는 1,454조 3천억 원입니다. 24년 동안 1인당 GDP가 3배, 예금 규모는 5배가 늘었는데 예금 보호 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비슷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금융권과 국가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죠. 그래서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요.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상위 2% 예금자만 혜택을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일본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인데요. 정치권과 금융위, 금융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9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대병원 암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아파트 화재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는 복도를 가득 메우고 터져나와 윗집까지 뒤덮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서울 쌍문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13층 베란다에서 시작한 불은 거실과 안방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시 운서동에선 지하차도 입구를 지나던 승용차가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주변 가로등이 기울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 50대 남성 운전자와 함께 탄 배우자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차도 우측으로 빠지는 길을 1차선을 막고 거기에 장애물이 지하차도 방향으로 튀어들어와 가지고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암센터 건물 2층 회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 연기가 퍼지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회의실 내부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퇴근 무렵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잔디밭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유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한가운데에서도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터지면서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아침 8시쯤 인천 부평구의 갈산동입니다. 도로에 출근길 차량이 가득한데요. 하늘에서 하얗고 커다란 풍선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래쪽에는 커다란 봉투도 매달려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날린 쓰레기 풍선입니다. 풍선은 도로 한가운데 내려오더니 갑자기 펑!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풍선에 매달려 있던 쓰레기가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풍선이 터지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시민은 처음에는 멀리 에드벌룬이 떠 있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축제가 열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터진 풍선과 내용물은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 가운데 군 당국이 수거해 갔습니다. 다음은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다투는 재판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를 설치한 전 영무원의 첫 재판도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됩니다. 해당 영무원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A씨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자 A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앞서 A씨가 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번번이 재판이 연기돼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도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전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선물과 함께 청탁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목사는 오늘 회의에 직접 참석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해서였다며 자신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열린 수심위에서는 명품 가방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인구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제 약 50년 뒤면 2072년에 우리나라 생산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통계인데 이 통계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AI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의 뭐 예를 들어 을지로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하고 50년 후에 을지로의 모습을 그려줘 하면 50년 후에 제가 한번 그려왔거든요. 예. 노인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AI에서도 이미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저희가 고령 인구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9.2%인데 앞으로 한 50년 후인 2072년이 되면 이것이 47.7%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10% 정도인데 2배 정도 된다는 게 5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47.7%.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50년 이후에 그 예상치는 36.9%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2072년이 되면 중위 연령, 딱 인구를 딱 한 줄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계신 분의 연령을 딱 재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3.4세가 되어서 무슨 얘기냐? 환갑이 되셔도 인구의 중위 연령이 아직 안 되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72년에 중위 연령이 한 40세가 좀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이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지는 함의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인구 중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어떤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거든요.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죠. 이 인구들의 비중이
올해는 70%인데 2050년에는 이게 50% 정도로 떨어지고요. 2072년에는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50년쯤 후면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고령층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또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또 역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추동하는 힘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제가 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아무런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살면 기대 여명이 한 40세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대 여명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적인 40년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꾸준히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등등등 하는 것에서 이제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고령화 중에 한 축인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의학적인 기술과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더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출생 부분은 사실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유례 없이 저출생으로 가는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마카오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0.7이었던 게 2013년, 10년 전에 얼마였냐면 1.2였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내려가는 속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떤 제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노인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어떤 비용들이 또 사회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노령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있느냐, 즉 저희가 부양률, 노년 부양률이라는 걸 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몇 분을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인가를 봤을 때는 2010년에는 한 6.7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6.7명이 노인 1분을 부양하는 거였다면 이게 차차로 줄어들어서 2070년이 넘어가면 생산 가능 인구 1분이 노인 1분 이상, 그래서 1.04분 정도를 지금 부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가져올 함의는 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저희가 연금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저희 지금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최근에 연금 개혁 논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져올 파장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72년에는 1.08명이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0.72명이었는데 숫자로만 보면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마카오에 이어서 세계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도 약간 긴 주기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조금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합계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트렌드였거든요. 그렇다가 다시 이제 그 트렌드가 끝나게 되면 또 인구가 다시 반등을 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오는 게 이제 인구학자들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인구가 지금 합계 출산율 자체가 반등을 하긴 할 건데 향후에 그런데 그 반등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조금 더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인구 관리가 시급한 어떤 미래 주소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매장과 배달을 받았을 때 이 음식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두는 이중 가격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이게 특히 햄버거 가격들이 좀 상황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장을 가셨을 때 보시는 메뉴판과 배달 앱 같은 데서 배달을 시키실 때 메뉴판이 사실은 가격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아니면 외국계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걸 보니까 단품 기준으로는 한 700원 정도에서 800원 정도 차이, 세트 기준으로는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차이로 이 매장에 가셨을 때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고 반대로 배달을 하셨을 때는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배달 비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이를 이런 가격을 이중 가격제라고 하는 이런 가격제를 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차이는 배달 비용이 너무 부담이 과중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배달 비용 안에는 배달 업체들, 이 배달 플랫폼들의 중개 수수료가 한 1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들어가 있고 업주가 이제까지 부담하던 배달비 들어가 있고 뭐 부가세까지 하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한 플랫폼 1위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짜리 주문하면 그중에 한 6천 원 정도가 지금 이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특히 이 수수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부담을 그 판매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배달은 무료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저항이 배달료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부담들을 이제까지는 이제 판매자에게 그 적용을 부담을 시켰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전기세 같은 것들도 오르고 임대료 같은 것들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아무래도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런 배달료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 그것이 이중 가격제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업체 사정도 알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숨은 가격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고지라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 배달료를 이거 전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중 가격제를 하는 업체 중에 뭐 예를 들어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준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앱 같은 걸로 주문할 때 고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소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고지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에게 주문이 아니고 다른 배달 플랫폼의 뭐 회원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소비자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이미 배달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에게 또 주문을 하실 때는 배달료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과중한 부담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햄버거에 대해서 주제를 이제 잡았지만 뭐 국밥도 있고 커피도 있고 좀 점점 확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치킨 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치킨은 안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이제 치킨 피자 쪽인데요. 여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햄버거에서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저가 커피 매장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을 트렌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밥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포장을 하러 가면 조금 예전에는 양도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반대의 시스템. 이제는 가서 드시면 조금 더 싸고 배달을 시키시면 조금 더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배달 수수료, 특히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근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가 워낙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료 부담 같은 것들을 자영업 쪽에서 다 떠안으시기에는 구조가 너무 영세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게 조금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식 메뉴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부담되는 요즘이라 그런 걸까요? 다음 주제는 짠테크 전성시대 이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지금 과거에 자랑을 하듯 이렇게 소비를 하던 플렉스 대신에 요즘에는 무지출, 무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요? 네, 한 2년 사이에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이나 웹 같은 데서 플렉스나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마음껏 살다 죽자라는 이런 YOLO 단어 언급이 한 10% 넘게 줄어들고 반대로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이 뭐 한 80% 넘게 늘어났다. 물론 아직 건수로 보면 플렉스나 YOLO가 더 많긴 합니다만 증가율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들에 지금 아무래도 그리고 경기 부진 이런 거에 시달리고 계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현명한 소비, 조금 절약형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소비 문화가 좀 확산되는 어떤 징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고물가 시대니까 플렉스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유통업계 또 어떤 이런 현상을 발맞춰서 좀 마케팅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또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커피 드시고 점심에 나가서 드시고 회사원이 그리고 저녁에 조금 비싼 메뉴 드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랑 그거를 동일한 거를 저가형으로 가셨을 때 하루에 뭐 거의 25,000원에서 한 절반 정도를 세이브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노브랜드나 뭐 PB 상품들, 그러니까 브랜드가 안 붙은 상품들이나 저희가 그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고 저가형 버전의 제품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커피도 좀 비싼 커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커피 가격이 최근에 밥 한 끼보다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 저가 커피 최근에 성장세가 심상치 않고요. 심지어 작년에 가장 많이 생긴 신규 가맹점 수 가진 곳들이 이 저가 커피 업체들이 한 2곳을 차지했고요.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절약형 소비 문화 이것의 이면에는 사실 이제 조금 저희 씁쓸한 현실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2%로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왔다기보다는 1년 전에 이게 얼마였지, 2년 전에 이게 얼마였지를 자꾸 비교하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물가는 결국 소비자들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좀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3대 지수 약간 강보합으로 상승하고 끝났고요. 한 2가지 팩터 정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불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최근 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경기가 둔화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연준에서 0.5% 비컷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세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좀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지금 조금 시장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국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날이 서늘하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입고 벗기 편한 외투 걸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아서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은데 기온이 얼마나 오르나요?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한낮 시간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날이 다시 서늘해집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남 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5.7도, 대구 14.3도, 광주는 1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부산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